민수야. 저는 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불러도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다고요. 3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년 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 영우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수화기를 들어서 받았죠. 며느리 이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수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흐느껴 울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옆에서 뉴스를 보던 영호도 제 표정을 보더니 TV 소리를 줄였어요. 오빠가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혼자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왔지만 찾지 못했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는 평소에도 등산을 자주 했지만 안전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영호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울었어요. 밤마다 민수를 부르며 잠을 설쳤죠. 베개는 항상 눈물로 젖어 있었고 밥맛도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도 혼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 며칠은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저희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스틱을 바르고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예 새 옷을 사 입고 왔어요. 머리도 새로 파마를 했더라고요.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사람치고는 너무 빨리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죠.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린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수진이에게 민수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프니까 그만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민수 사진을 같이 보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수상했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3년이 지나도록 저는 민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66살 나이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민수 생각만 나서 더 괴로웠거든요. 일을 하면서 정신을 다른 데 돌릴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셔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가족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민수와 너무 닮았어요. 걸음걸이며 체형, 어깨의 폭이나 목덜미 라인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왼쪽 어깨를 살짝 올리며 걷는 민수만의 버릇까지 그대로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뒤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코너로 사라진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스스로에게는 착각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아이를 배 아파 낳아서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무리 멀리서 봐도 내 아이는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머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그 뒷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민수랑 닮은 사람을 봤어. 영호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한 거라고 했지만 제 진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심각해졌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민수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단순히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트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마트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냉동식품 코너, 과자 코너, 생필품 코너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회가 왔어요. 냉동식품 코너에서 누군가가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확실했어요. 어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키는 민수와 똑같이 175cm 정도였고 어깨 넓이도 비슷했어요. 머리카락은 좀 길어진 것 같았지만 목덜미 모양이 완전히 민수였어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장바구니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민수였습니다. 수염이 좀 자라있고 머리가 길어졌지만 귀 모양이나 목덜미까지 완전히 민수였어요. 특히 오른쪽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렀어요. 민수야. 그리고 그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다고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지? 3년 전에 민수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저에게 내일 저녁 6시에 뒷산에 있는 정자에서 혼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영호에게는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영호도 놀라워했지만 저를 믿어주었어요. 다음 날 오후 6시. 저는 뒷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가을 저녁이라 쌀쌀했는데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니 민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수염이 많이 자랐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었어요. 옷도 낡았고
얼굴도 거칠어져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너무 마른 것 같았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수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함께 올라왔거든요.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그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살았다고 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다는 거였어요. 그때 박노철이라는 70살 할아버지가 민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3개월 동안 민수를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두막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밥도 해주시고 약초도 구해다 주셨다고 해요. 저는 그 할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이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지만 민수는 무서웠다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직 거기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두막에서 3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마을에 내려가서 생필품을 사다 주시고 민수는 산에서 나물도 캐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버텼다고 해요.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3년 동안 저희는 민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는데 정작 민수는 산속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 1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시면서 이제 혼자서는 못 버티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을 근처로 내려와서 살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민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수진이라는 거였어요. 민수가 수진이의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날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수진이와 함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급히 도망갔고 수진이는 민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매일 민수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진이가 이혼을 제안했지만 민수가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 후 수진이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차라리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질 수 있고 과부가 되어서 재혼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날 등산을 가자고 한 것도 수진이었다고 했어요.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상했는데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절벽에서 갑자기 민수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방해되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년 전 그 전화 통화가 떠올랐거든요. 울면서 남편이 실종됐다고 했던 수진이가 사실은 직접 죽이려고 한 장본인이었다니. 그럼 구조대가 민수를 발견 못한 것도, 수색한 곳과 민수가 떨어진 곳이 다른 것도 수진이가 일부러 엉뚱한 곳을 알려준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민수는 현재 수진이가 그때 그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태연하게 만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는 민수를 죽이고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민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이라 증거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말로만으로는 수진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증거를 만들기로 했어요. 수진이와 만나서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반응을 녹화하는 거였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민수 성묘를 가자고 전화를 걸고 뒷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미리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였죠. 그 순간의 반응을 봐야 했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민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살아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당황할 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인사 문자 정도만 했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3년 동안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민수 성묘를 가자고 하니 수진이는 흔쾌히 응했어요. 사실 민수 기일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었지만 수진이를 불러낼 핑계가 필요했거든요. 오후 3시에 뒷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이 되어 저는 미리 가서 큰 나무 뒤에 숨었어요.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계획대로 될까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혹시 수진이가 또 뭔 짓을 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잠시 후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어요. 새로 파마한 머리에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더라고요. 여전히 예뻐 보였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남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의 얼굴로 말이에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저를 찾고 있을 때 민수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안녕, 수진아.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놀라움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는 뒤로 자꾸 물러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에 온화한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랐어. 내가 살아있어서. 수진이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수진이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일을 언급하자 수진이는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이미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박준호라는 이름을 말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바람피운 그 남자의 이름이었거든요. 드디어 수진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녹화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수진이는 박준호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민수가 이혼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민수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했지만 민수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게 실수일 리가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들었다고, 민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로 저희를 속였다는 것도 다 안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였어요. 증거 영상을 가지고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걱정했어요. 정말 믿어줄지,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 형사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3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민수는 신분증도 보여주고 지문도 확인받았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죠. 형사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자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형사도 놀라워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즉시 살인미수로 체포하겠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체포됐어요.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3년 전 실종된 남편을 죽이려 했던 아내 검거라는 제목으로요.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이웃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겉보기엔 착해 보였는데 정말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냐고 믿지 못했거든요.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웃음도 많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이의 애인 박준호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수진이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박준호는 수진이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암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가 민수 명의의 생명보험금 1억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았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 돈으로 박준호와 호화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심지어 고급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방청석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등산을 제안한 것도, 구조대에게 거짓 위치를 알린 것도,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민수도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밀면서 오빠가 있으면 방해되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차갑고 무서웠다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수진이는 민수를 살해한 후 애인과 재혼할 계획이었고, 보험금 1억 원은 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결국 수진이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박준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진이와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판결이 나온 후 수진이가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3년 동안 그런 일을 겪게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태연하게 모른 척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절차가 진행됐죠. 보험금 1억 원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수진이가 쓴 돈은 이미 회수하기 어려웠지만 남은 돈은 민수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감옥에 들어간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민수는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민수 방을 다시 정리해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민수가 죽었지만
절대 민수를 잊지 못해서 방을 그대로 보존해뒀거든요. 민수의 옷가지며 책들, 심지어 책상 위에 펜까지도 그대로 뒀어요. 영호가 가끔 민수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민수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수진이가 자신을 절벽에서 미는 꿈을 자주 꿨다고 했어요. 떨어지면서 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수를 달래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40살이나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해서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남편 영호도 민수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이제 아빠가 다 지켜줄 거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민수가 영호의 품에서 울면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어요. 영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함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올라왔나 봐요. 박노철 할아버지, 산소도 찾아뵈었어요. 민수를 살려주신 은인이시니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산소는 정말 외진 곳에 있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도 옆에서 같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제 괜찮다고, 가족들과 함께 잘 살겠다고 인사했어요. 저희가 할아버지 산소를 관리해드리기로 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드려야 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민수는 3년 동안의 공백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어려워했죠.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될지, 3년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걱정했어요.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민수를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아들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영호도 민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바둑도 두면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민수가 산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니 영호는 이제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다 있다고 위로해 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사장님이 민수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민수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첫걸음이었거든요. 일을 시작한 민수는 더욱 밝아졌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감도 되찾았고요. 회사에서 자신의 3년간 산 생활 얘기를 했더니 모두 신기하면서 서바이벌 전문가라고 놀리기도 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농담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나 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트라우마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줬더니 문물을 글썽이며 3년 동안 이런 집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해줄 거라고 하니까 민수가 정말 기뻐했어요. 저는 민수의 그릇에 밥을 한 그릇 더 퍼줬어요. 아직도 좀 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직감 덕분이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마트에서 저를 알아보셨잖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 민수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뻤어요. 민수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니까요. 수진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극복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분을 민수에게 소개해줬어요. 착하고 예쁜 분이었어요. 민수가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3년 전의 일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민수는 점점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분 같다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그분은 민수의 과거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평생 잘해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편지를 받자마자 끝까지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그런 편지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1년이 더 지나서 민수는 그 여자분과 결혼했어요. 정말 착하고 민수를 잘 이해해주는 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민수가 저에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어요. 새 며느리는 민수의 과거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이제 민수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새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달 후,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제게 안겨줬을 때 너무 작고 예뻤어요. 민수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코며 입이 똑같았어요. 민수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제 자신이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영호도 손자를 보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하면서 정말 꿈만 같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완전해졌어요. 민수도 행복하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손자까지 생겼으니까요. 가끔 민수가 말해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요. 3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저도 대답해요. 수진이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받아보지 않아요.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대신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새로운 며느리를 만난 것에, 손자가 생긴 것에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손자가 울면 민수가 달려가서 달래주고, 며느리는 저에게 요리를 배우겠다고 해요. 영호는 손자를 보며 연신 웃기만 해요. 3년 전 마트에서 민수야 라고 불렀던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요. 어머니의 직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민수는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새 며느리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고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 숨어 있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저희는 더욱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